저는 북한 기상청 아나운서로 일하며 단어 하나 잘못 전한 탓에 사상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현실 속에서 결국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죠. 험난한 여정을 거쳐 한국에 왔을 때 밤마다 끝없이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처음 보고는 숨이 막힐 만큼 벅찼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추운 겨울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고, 저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평양 기상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조선중앙텔레비전 기상 아나운서로 발령받았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양에서 일한다는 것, 배급이 보장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겐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받은 대본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기상 데이터는 분명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대본엔 위대한 영도자님의 은덕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선배 아나운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선 날씨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체제를 선전하는 거라고요. 매일 아침 방송국으로 출근할 때마다 저는 두 개의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실제 기상 데이터, 다른 하나는 방송용 대본이었죠. 특히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같은 중요한 날엔 무조건 화창한 날씨를 방송해야 했습니다. 실제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말이죠. 한 번은 태풍이 북상하고 있었는데 대본엔 아무 경고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상급자에게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인민들이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결국 태풍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마다 거울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제 입이 너무 역겨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위험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날씨는 날씨일 뿐인데 라고 중얼거렸다가 다음날 사라진 적이 있었죠. 그 뒤로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령도자님의 은덕으로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제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해 7월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기상 자료를 보니 남쪽에서 올라오는 장마전선이 북한 전역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수확철이 다가오니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였죠. 대본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흘 뒤 예상대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일대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수확을 앞둔 옥수수밭이 모두 쓸려 내려갔죠. 방송국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농장 간부들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죠.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 문제가 날씨 예보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위부로 불려갔습니다. 좁은 방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책상 너머의 보위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동무는 기상 자료를 제대로 분석했는가?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작성한 기상 분석 보고서와 상부에 올린 문건들이었죠. 하지만 보위원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럼 왜 방송에선 다르게 말했는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하면 체제를 비판하는 게 되고 제 실수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보위원은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나? 인민의 재산이 얼마나 손실됐는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
같은 추궁이 반복됐죠. 제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예보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오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어디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죠. 결국 저는 재교육을 받기로 했고, 한 달 동안 방송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선 진실이 죄가 되고 거짓이 충성이 된다는 걸요. 재교육을 마치고 방송에 복귀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탈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공개 처형이고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방송국 동료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론 병으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중국 친척을 만나러 간다며 압록강 근처로 갔다가 잡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저도 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명절을 맞아 고향집을 찾았을 때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제 손을 꽉 잡으셨죠.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집 뒤 야산을 오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평양에서 얼마나 힘든지 안다. 거짓말하며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아버지는 멈춰서서 먼 산을 바라보셨죠. 하지만 우린 늙었다. 이제 와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다.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그 길을 가겠다면 우린 막지 않겠다. 대신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이건 내 아버지랑 평생 모은 거다. 많지 않지만 필요할 때 쓰거라. 봉투 안엔 중국 위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조금씩 바꿔 모으신 거였죠.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습니다. 어디서든 잘 살아라. 그것만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다. 저는 어머니를 꽉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도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철저한 준비 없이는 불가능했으니까요. 방송국에선 평소처럼 행동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날씨, 압록강 수위, 순찰 일정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건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보위부에 신고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장마당에서 몰래 중국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첫 만남은 평양 외곽의 허름한 찻집에서였죠. 브로커는 나이든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기상 아나운서가 왜? 저는 준비한 돈을 반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에 도착하면 드릴게요.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죠. 날짜는 한 달 뒤 금음날로 정해졌습니다. 달빛이 없어 어둡고 그날은 김정일 생일 행사 준비로 경비가 느슨해진다고 했죠. 저는 방송국에 며칠 휴가를 댔습니다. 고향에 아픈 친척이 있다고 둘러댔죠.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옷 몇 벌과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돈이 전부였습니다. 출발 전날 방송국 숙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는데 불빛이 거의 없는 도시는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죠.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숙소를 나섰습니다. 역까지 걸어가며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미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해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는 역에서 떨어진 민가였죠. 좁은 방엔 이미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든 부부와 젊은 여자 둘, 그리고 10살쯤 된 남자아이였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서로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자정에 출발합니다. 강을 건너는데 30분, 절대 소리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되는 거였죠.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죠. 우리는 한 줄로 서서 브로커를 따라갔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어 압록강 근처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 순찰병들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였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에게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 순찰병들이 지나가자 브로커가 일어섰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우리는 강둑을 향해 달렸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이 눈앞에 나타났죠. 강 위의 얼음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첫 발을 디뎠을 때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떨어지면 끝이야. 천천히 체중을 분산시켜. 우리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얼음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는 게 보였죠. 한 발자국씩 옮길 때마다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죠. 브로커가 손짓으로 계속 가라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자 아이 어머니가 입을 막았죠.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뺨에 닿자 피부가 타는 것 같았죠. 불빛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브로커가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라 뛰었죠. 얼음이 더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죠. 브로커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일어나시오. 차가 기다리고 있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숲을 통과했습니다. 10분쯤 걸어가니 낡은 트럭이 보였죠. 짐칸에 올라타자 브로커가 검은 천을 덮어줬습니다. 국경에서 100km는 벗어나야 안전하니 소리 내지 마시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보니 땀에 젖어 있었죠.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실감이 들었으니까요. 태국을 거쳐 3개월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의 밝은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들이 마치 다른 행성 같았죠.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별도의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북한에서의 취조와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조사관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죠.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기상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날씨 예보를 하셨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선 이런 질문 자체가 함정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관의 눈빛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 날씨와 상관없이 체제 선전을 해야 했습니다. 태풍이 와도 맑다고 방송해야 했고 그 때문에 피해가 나면 제 책임이 됐죠. 조사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여기선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고통을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조사관이 휴지를 건네며 기다려줬죠. 일주일 동안 조사가 이어졌지만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점심시간엔 맛있는 도시락이 나왔고 피곤하면 쉴 수 있었죠. 조사관들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한 번은 젊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죠. 진짜 날씨를 전하고 싶습니다. 구름이 오면 구름이 온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말하고 싶어요. 조사가 끝나갈 무렵 담당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으시고 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받았을 때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곳에선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깨끗한 개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죠. 북한 방송국 숙소에선 4명이 한 방을 썼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하늘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 사회 이해였는데 강사가 보여준 영상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울의 야경, 강남의 거리, 명동의 인파가 화면에 나타났죠. 옆자리에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진짜 남조선이야? 강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금융교육 시간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웠죠. 북한에선 현금만 사용했으니까요. 강사가 체크카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돈을 찾을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한 아저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강사가 답했죠. 분실 신고하면 바로 정지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어서 안전해요.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마우스를 처음 잡아봤죠. 저는 방송국에서 컴퓨터를 본 적은 있었지만 인터넷은 처음이었습니다. 강사가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자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뭐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날씨, 뉴스, 심지어 북한 소식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정은 욕해도 돼요? 강사가 웃으며 답했죠. 물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직업 교육 시간엔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방송 경력이 있다고 하니 상담사가 관련 분야를 추천해 주었죠.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 일을 계속하실 수도 있고 방송작가나 PD가 되는 길도 있습니다. 북한에선 당이 정해준 대로만 살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제게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나원을 퇴소하고 서울의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는 자원봉사자와 한강에 나들이도 나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잔디밭엔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바구니에 주기도 하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죠. 북한에선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면 정치범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곳에선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선 자전거도 등록을 해야 했고 평양에선 여자가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지였으니까요. 여기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타고 있었죠. 한 아이가 자전거에서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일으켜주고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요. 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갑판에 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고 강변의 사람들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유람선 타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벅찼으니까요. 대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강물이 북쪽으로도 흐를 텐데 이쪽과 저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해가 지면서 한강 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무지개처럼 색이 변하는 조명을 보며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죠. 북한에선 전기를 아끼려고 가로등도 거의 켜지 않는데 여기선 다리를 장식하는데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커플이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대신 찍어주겠다고 나섰죠. 어둠이 내리자 공원은 더 활기차졌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고 푸드트럭에선 맛있는 냄새가 났죠.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누구의 감시도 허락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착 초기 가장 신기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끝없이 이어진 진열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자, 음료, 도시락,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모든 게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라면 코너였습니다. 20가지가 넘는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고 바로 옆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기계가 있었죠. 북한에선 라면 한 봉지가 귀해서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선 언제든 골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어보니 그 자리에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했죠. 도시락 코너도 놀라웠습니다. 김치볶음밥,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등 따뜻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죠. 저는 김치볶음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점원이 데워드릴까요? 하고 물었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니 금세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점원이 바코드를 찍자 가격이 자동으로 나왔고 카드를 주니 몇 초 만에 계산이 끝났죠. 북한 장마당에선 물건값을 놓고 실랑이를 해야 했는데 여기선 정해진 가격에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봉투가 필요한지 묻는 점원의 친절함도 낯설었죠. 편의점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죠. 북한에선 밤 9시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새벽에도 배가 고프면 나와서 뭐든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편의점에 갔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하나씩 사보며 맛을 익혔죠. 삼각김밥의 비닐을 여는 방법을 배우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신제품이라며 점원이 아이스크림을 추천했는데 그런 작은 대화조차 즐거웠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죠. 서울에 정착한 지 2달째 저는 혼자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빽빽한 아파트와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들이 마치 빛의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텅 빈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전망대에 올라 360도로 서울을 둘러봤습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끝없이 불빛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북한에선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건물 외엔 밤이면 모든 곳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기를 아끼라는 방송을 매일 했던 제가
이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불빛들을 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전망대 한쪽에선 연인들이 자물쇠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라고 하더군요. 각자의 소원을 적어 걸어두는 거였죠. 한 커플이 서로를 껴안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유로운 풍경을 그들과 함께 볼 수 없다는 게 가슴이 아팠죠. 타워 아래 광장에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예술가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구경하며 박수를 쳤죠. 한 외국인 관광객 무리가 한국 전통춤 공연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북한에선 외국인을 만나는 것조차 엄격히 통제됐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오늘도 위대한 영도자님의 은덕으로 라고 시작하던 그 시간, 이곳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녁을 즐기고 있었겠죠.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고통받던 그때, 이곳에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요. 밤 10시가 넘어 하산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산타워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서울은 잠들 줄 모르는 도시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언젠가 그들도 이 불빛 아래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북한 제5군단 포병부대의 특급상사. 2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는 부대 내 부정부패와 희생양 색출에 본인까지 표적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생각하며 그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제대 휴가를 핑계로 가족과 합류한 후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막아야 했고 중국에서는 공안의 단속과 브로커의 배신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군인 가족의 실화. 과연 그들은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경철이라고 합니다. 제5군단 포병부대 특급상사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우리 조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자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식량 배급도 점점 줄어들었고 훈련용 탄약도 예전보다 현저히 적게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공식 문서상으로는 여전히 같은 양의 물자가 내려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부를 의심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명백했습니다. 상층 간부들이 군수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품들이었지만 점점 대담해져 중요 군수품까지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대장이 갑자기 몇몇 중간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몇 하급 간부들이 물자 횡령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와 가까웠던 김 상사는 억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단지 상부의 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짓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김 상사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부대장과 정치위원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희생양 목록을 논의하고 있었고 제 이름이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위험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 순간이 감시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잠재적인 밀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군 경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군생활 20년 동안 저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충성심이 보답받기는커녕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상부에서는 더 많은 희생양을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하급 간부들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부대 내 비밀 감찰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간부가 신문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잡혀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서 제 머릿속은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함경북도 온성의 작은 집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휴가를 받아 집에 다녀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인 가족이라 그나마 배급을 받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면 가족들은 그 작은 혜택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밤중에 문득 깨어나 생각했습니다. 나까지 잡혀가면 저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조국이 이제는 저와 제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믿을 수 있는 도움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혼자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밤새 괴롭혔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내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군부대에서 걸려가는 모든 전화는 도청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핑계로 제대 휴가를 신청할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아내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 편지 속에 숨겨진 절박함을 아내가 읽어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 역시 장마당에서 활동하며 탈북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북한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정보가 오가는 중요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안부 편지였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심각하니 서둘러 오세요. 친척 집에도 들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아내가 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척집이란 말은 우리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암호 같은 것이었죠. 아내는 장마당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인맥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브로커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큰 돈을 받고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인맥을 활용해 브로커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 비용, 중국에서의 체류비, 그리고 뇌물까지. 저는 오랜 기간 모아둔 비상금을 챙겼습니다. 군인 봉급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아내가 장마당에서 번 돈과 친지들에게 빌린 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쳐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부대를 이탈한다면 즉시 수배가 내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탈북은 거의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다행히도 휴가 신청은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7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가족과 만나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짐을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은 것은 필수품과 현금뿐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미 선택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고된 여정 끝에 고향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향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주변 상황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감시의 눈이 있는지, 수상한 사람들이 주변을 맴도는지 확인해야 했죠. 마을 외곽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후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움직이며 소리를 최소화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살짝 열렸고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움에 달려오려는 아이들을 아내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신호였죠. 우리 모두 긴장한 상태에서 작은 방으로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브로커와의 접촉도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내일 밤 우리는 농산물을 실은 트럭에 숨어 국경 근처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회령 근처 농가에서 며칠 숨어 있다가 경비가 소홀한 시간에 두만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2살 아들은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하는 듯 했지만 8살 딸은 너무 어렸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잠시 먼 곳에 다녀온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놀러 가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평소와 같이 정돈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웃들에게는 친척집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말해두었다고 합니다. 짧은 여행으로 위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브로커가 보낸 연락책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농부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연락책은 저녁에 농산물 트럭이 마을을 지날 것이며 그때 숨어 타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럭은 국경 근처 회령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안내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냈던 작은 공간, 아이들이 자란 곳, 많은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웃의 눈에 띄지 않아야 했고 순찰 중인 보안원들도 피해야 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숨어가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농산물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짐 사이에 숨을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릴까 걱정되었지만 아내가 달래며 아이의 입을 살짝 가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에 몸이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농산물 더미 사이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용감하게 참고 있었고 딸은 아내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는 믿음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가는 길은 검문소가 많았습니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한 번은 경비병이 짐을 검사하기 위해 트럭 뒤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가 기침을 참지 못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사가 경비병의 주의를 돌렸고 깊이 검사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밤새 이동한 끝에 우리는 회령 근처 외딴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숨어 지내며 강을 건널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바로 잠들었지만 저와 아내는 계속되는 긴장 속에 밤을 새웠습니다. 농가에서의 이틀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작은 창고 안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답답해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화장실도 창고 안에 있는 양동이를 사용해야 했죠. 음식은 하루에 2번 농가 주인이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셋째 날 밤, 마침내 두만강을 건널 때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와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날은 달이 없는 밤이라 어둠이 깊었고 국경 순찰대의 교대 시간이라 감시가 약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브로커는 검은색 옷을 나눠주며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농가에서 강변까지는 도보로 약 1시간 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브로커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 줄로 서서 걸었고 말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귓속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의 발소리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은 어둠 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뗏목 같은 가니보트를 숨겨두었다가 꺼냈습니다. 4명이 타기에는 너무 작고 불안정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자신은 여기서 기다릴 것이며 강 건너편에 다른 안내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트에 오르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릴까 두려웠고 불안정한 보트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딸의 입을 살며시 막고 있었고 아들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4월이었지만 두만강의 물은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노젓기를 멈추고 몸을 낮췄습니다. 물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기에 발견되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고 저는 숨도 쉬지 않은 채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노를 저어 전진했습니다. 팔에 근육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너머에 자유가 있다는 생각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보트가 모래톱에 닿는 순간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북한은 뒤에 두었지만 중국에서의 위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중국인 안내자가 서둘러 우리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걸어 마침내 작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친 몸을 뉘었고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농가 주인은 조선족으로 우리를 냉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죠. 브로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고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 체포하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연길 근처 작은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이동은 항상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 되어서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 뒤편에 숨어 이동하거나 때로는 걸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보였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왔습니다. 연길 근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공안의 검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태운 트럭이 검문소에 멈추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재빨리 우리를 짐더미 아래로 숨겼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후 우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가까이 숨어 지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지불한 비용 외에도 식비와 숙박비,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빠르게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금반지마저 팔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먼저 간 탈북자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 주겠다던 브로커가 돈을 가지고 사라질 뻔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른 브로커의 도움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는 배신의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를 돕던 한 조선족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주고 그 마을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우리는 마침내 영길에서 더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쿤밍이었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가기 위해서였죠.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공안에 불심 검문이 자주 있었고 우리는 중국어를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한족으로 위장하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쿤밍에 도착한 후 우리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 브로커는 라오스 국경을 넘기 위한 전문가였습니다. 국경지대는 산악지형이라 험난했지만 중국 공안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며 국경을 넘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깊은 밤, 우리는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정글 속을 걸어 국경을 넘는 것은 두만강을 건너는 것만큼이나 위험했습니다. 뱀과 독충이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라오스에서 비엔티안의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한 후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의 직원분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초콜릿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초콜릿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절차가 완료된 후 우리는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며 한국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밝아졌고 아내의 표정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북한을 떠나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이제 한국으로 향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비행기 안에서 처음 보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부터 법률, 경제 시스템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등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하나원 내 학교에서 한국 교육을 받으며 금세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딸아이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아들은 축구에 푹 빠졌습니다. 아내도 한국 요리 교실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정착금과 주거 지원 덕분에 기초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북한 말투와 억양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 출신이 드러났고 가끔은 편견 어린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군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고 기술과 경험의 차이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급여가 너무 적어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몸은 고되지만 급여는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견뎌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밥상에 따뜻한 음식이 오르는 것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딸은 초등학교에서 춤과 노래를 배우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아내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서히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제약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이곳에서는 적어도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매일 새벽, 일터로 향하기 전 저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겠다. 이 다짐은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북한에서의 과거와 탈북 과정의 고통은 잊을 수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전방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남한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은 많은 군인들이 탈북하는 경로로 유명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은 평양 출신 엘리트 군관으로 김정은 앞에서 한순간의 진실한 발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족은 숙청되었고 정치범 수용소 이송을 앞둔 그가 선택한 위험천만한 탈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남한 군인들을 보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평양 출신 엘리트 군관 박지훈입니다. 북한 최전방 방공포대의 소위로 한때는 체제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신임이 저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저는 중간급 당 간부 자녀로 비교적 특권층에 속했어요. 아버지는 무역성에서, 어머니는 교육부에서 일하셨습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저도 군인의 길을 택했죠. 김일성 군사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전방 방공포대의 소위로 배치되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대공미사일을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국가의 방공망이 어떤 침투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다고 선전했죠. 사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부대에 도착한 첫날, 선전과 달리 대부분의 장비가 구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이더는 수시로 멈췄고 미사일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훈련 중에도 장비 고장으로 중단되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항상 정상 작동이라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체계적인 거짓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이게 내가 그토록 충성을 맹세한 체제의 실체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병사들의 상태였어요.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한 모습, 군화 대신 천으로 발을 감싼 채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고사령관 앞에서는 완벽한 군대인 척 연기해야 했죠. 부대 식당은 언제나 비어 있었어요. 식량 배급은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상관들이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죠. 병사들은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거나 들쥐를 잡아 몰래 구워 먹곤 했어요.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난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 떨며 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었죠. 부대에서 저는 윤호철 중위와 강대식 하사라는 두 명의 동료와 가까워졌어요. 호철은 통신 전문가였고
대식은 DMZ 지형에 밝았습니다. 우리 셋은 점차 체제에 대한 의문을 나누기 시작했죠. 밤마다 작은 방에 모여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일까? 호철이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비는 고작 소련 시대 것들 뿐이고 미사일은 절반이 불량품이야. 대식이 속삭였죠. 이런 질문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지만 우린 서로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묶어주었죠. 어느 날 기밀 문서를 정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북한의 실제 군사력은 선전과 달리 매우 취약했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실험 단계였고 연료조차 부족했죠. 항공기는 대부분 구소련 시절 모델이었고 부품이 없어 절반은 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최강 군사력이라 선전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어요. 모든 군인은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서로를 감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밤에는 불시 검문이 시작됐죠. 손전등을 들고 간부들이 병사들 침대를 뒤지며 불순물을 찾았어요. 금지된 책이나 라디오가 발견되면 바로 처벌받았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어요. 서로 대화조차 꺼리게 됐죠.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호철과 대식, 그리고 저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대화는 꼭 필요할 때만 바깥 순찰 중에 이루어졌어요. 밤이면 웅크린 채 이불 속에서 중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의 발전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밤, 풍요로운 식탁,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때로는 그저 선전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실이길 바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이 똑같았어요. 새벽 5시 기상,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의 경례, 사상학습, 훈련, 또 훈련,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와의 싸움이었죠. 그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거짓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꿈을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대 근처 마을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공개 처형되는 현장에 우리 부대원들이 참관하도록 명령받았어요. 추운 겨울날 우리는 마을 광장에 줄지어 섰습니다. 얼어붙은 땅바닥 위에 끌려 나온 4명의 가족이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18살 소녀였어요. 파리한 얼굴에 공포로 가득 찬 눈빛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인민보안성 요원이 마이크를 들고 그들의 제목을 낭독했습니다. 반동적 자본주의 선전물을 시청한 죄, 제국주의 사상에 물든 죄. 더 끔찍했던 건 그 소녀가 처형 직전에 자신의 부모를 비난하며 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반동분자 부모님의 죄를 인정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공포와 슬픔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부모를 비난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속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도 소용없었어요. 총성이 울렸고 4사람은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소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얼굴에 얼어붙은 채로요. 광장은 침묵에 잠겼고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내가 충성을 맹세한 체제인가?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우리 모두는 말이 없었어요. 공개 처형은 우리에게 경고였습니다. 누구든 체제의 의문을 품으면 이런 결말을 맞게 될 거라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각성의 순간이었어요. 이런 체제가 진정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후 부대에는 더 강력한 감시와 사상교육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불시에 침대 검문이 이루어졌고 서로를 감시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부대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원 중 한 명인 장민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민우는 처형된 가족의 먼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이었죠. 민우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항상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혈연 관계가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탈북이란 단어를 꺼냈어요. 저희 방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몇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귀를 대고 밖의 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속삭이듯 말했죠.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어. 호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죄가 없었어. 대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체제는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그저 부품일 뿐이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탈북을 운명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테니까요. 저는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제 행동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꿈으로만 간직했죠. 매일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형당한 소녀의 사라진 민우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빛이 저를 추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니? 저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나곤 했어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방공포대를 직접 시찰하러 온다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군인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장비를 닦고 또 닦았죠. 작동하지 않는 장비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게 도색했어요. 이번 시찰에서 미사일 시스템의 실제 가동률은 절대 말하지 말 것. 대대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보고할 것이다. 저는 레이더 시스템 총책임자로 지정되어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장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실제로는 오래된 구소련제 레이더였지만 겉모습만이라도 최신식처럼 보이게 하라는 지시였죠. 저희는 심지어 가짜 컴퓨터 화면까지 만들었습니다. 진짜 레이더가 아닌 미리 녹화해둔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부대원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김정은의 시찰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특히 저는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어떻게 설명할지, 김정은이 직접 테스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지,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했어요. 시찰 전날 밤, 호철과 대식이 몰래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내일 어떻게 할 거야? 호철이 물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네가 위험해질 거야. 대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한 상황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 결과가 어떻든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결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부대는 비상사태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제복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고 신발은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모든 장비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졌고 공기 중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오전 10시 김정은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경직되었어요.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수행원과 카메라맨들이 따라왔죠.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선전용 촬영이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냉랭한 표정으로 장비를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부대원들 앞에서는 자애로운 지도자로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독재자의 모습이었죠. 마침내 그가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미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당장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올 겁니다.
온 국가의 안보가 달린 문제였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현재 미국 스텔스기 탐지는 어렵습니다. 였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지만 그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수행원들의 표정만 봐도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찰은 끝까지 진행됐지만 이미 저의 운명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시찰이 끝난 직후 저는 체제 모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제 팔을 붙잡고 조사실로 끌고 갔어요. 그들의 소나기는 철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치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조사실은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저를 심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박지훈, 너는 최고존엄의 면전에서 체제를 모독한 죄로 체포되었다. 내일 아침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될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 그 말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에서는 인간이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 굶주림, 고문, 그리고 대부분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보위부 요원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작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담요 한 장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높은 곳에 작게 나 있었고 철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게 제가 자유롭게 보는 마지막 하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감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부대 정치위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던 사람이었죠. 지훈아, 듣고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어요. 네, 정치위원님. 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너에게 하루 시간을 벌어줬다. 내일 아침이 아닌 모레 아침에 이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는 도울 수 없을 것 같구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정치위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그의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네가 김정은 앞에서 진실을 말한 직후 보위부가 그들을 체포해 갔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이 체포되셨다고요? 그분들은 체제에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단지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도망쳐라, 지훈아. 정치위원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일 밤 자정에 북쪽 감시탑의 경비가 잠시 소홀해질 거다. 그게 내 유일한 기회다. 그는 포켓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건 감시 일정이다. 외워라. 하지만 제가 도망치면 선생님도 위험해질 거예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치위원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난 이미 늙었다. 하지만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 내 부모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그는 조용히 감방을 나갔고 저는 망연자실한 채 남겨졌습니다.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체제가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충성, 믿음, 그리고 이제는 가족까지. 한밤중 호철과 대식이 몰래 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잠시 면회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지훈아, 우리 함께 탈북하자. 지금이 유일한 기회야. 호철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은 이미 잃었고 내일이면 저도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제가 물었어요. 대식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 자정 북쪽 감시탑 아래로 와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게.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충성했던 체제가 제 가족을 앗아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북한에 충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탈북은 제게 더 이상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감방에서 감시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제게 밥 한 끼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용소로 가기 전에 굶기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제겐 더 이상 배고픔도 공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탈출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감방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차 어두워졌어요. 시계는 없었지만 별의 위치로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죠. 호철과 대식이 약속을 지킬까? 그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뭔가 큰 사고가 난 듯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감방문이 열렸어요. 호철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빨리 부대 동쪽에 불이 났어.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어. 호철이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식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부대 지프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대식이 통신실에 불을 질렀어. 중요한 문서나 장비는 다 태웠으니 걱정 마. 호철이 달리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대의 모든 인력이 화재 진압을 위해 동쪽으로 모여들었고 북쪽 감시탑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정치위원의 말대로였습니다. 지프에 올라탄 우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대식이 운전을, 호철이 무전을 담당했습니다. 마지막 검문소를 지나자 우리는 지프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DMZ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지뢰밭, 철조망, 그리고 수시로 순찰하는 군인들. 이것이 우리와 자유 사이에 놓인 장벽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지뢰밭이야. 대식이 앞장섰습니다. 대식은 DMZ 지도를 완벽히 외우고 있었어요. 그는 지뢰가 없는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호철은 그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죽음과의 줄다리기였습니다. 앞으로 30m 지점에 첫 번째 철조망이 있어. 대식이 속삭였어요. 우리는 배낭에서 철조망,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어요. 천천히 한 올 한 올 잘라나갔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를 가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최악의 상황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우리에게 행운이었어요. 빗소리가 우리의 발자국 소리와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를 가려주었죠. 마치 자연이 우리의 탈출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북한군 순찰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땅에 엎드려 숨을 죽였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죠. 폭풍우가 순찰 일정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이 우리를 도운 거예요. 우리는 재빨리 마지막 철조망을 자르고 통과했어요. 이제 남한 군사분계선만 넘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한 군사분계선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외쳤어요. 귀순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귀순자입니다. 순간 사방에서 조명이 켜지고 남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공포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남한 군인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거였어요. 우리는 곧 군용 트럭에 태워져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담요를 받아들고 따뜻한 물을 마셨어요. 몸은 젖고 지쳤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트럭 안에서 호철과 대식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그건 긴장이 풀리며 나오는 웃음이었고 자유를 향한 첫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상하게 더 밝아 보였어요. 더 이상 감시와 억압의 그림자가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트럭은 우리를 군시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첫 신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문이라고 하면 고문과 폭력이 뒤따랐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담당 장교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방공포대의 실상, 김정은 시찰과 제가 진실을 말한 일, 부모님의 숙청, 그리고 탈북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죠. 신문 후 우리는 국정원 시설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끗한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북한 군복을 벗고 나만의 평범한 옷을 입는 순간 마치 저의 과거도 함께 벗어던지는 기분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약 2달간 이어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만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TV에서는 검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됐고 뉴스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모두 저를 시험하는 연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로 자유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흰쌀밥과 다양한 반찬이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죠. 첫날, 저는 음식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많이 드세요. 여기서는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조사관이 말했어요. 호철과 대식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끔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우리 셋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셋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어요.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컴퓨터 사용법 등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낯설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자유롭게 질문하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외출 교육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높은 빌딩들, 현대적인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마치 다른 해 생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보고 에스컬레이터에 처음 올라봤을 때의 두려움과 흥분이 지금도 생생해요. 대형마트에 들어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반마다 가득 쌓인 상품들,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 고기가 가득한 정육 코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전시용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나만의 일상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됐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이야기, 탈북 과정의 고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드디어 졸업하는 날, 우리 셋은 함께 문을 나섰어요.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 한 사람의 감시도 통제도 없는 나만의 공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어요. 텔레비전에는 수십 개의 채널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빠른 생활 템포, 낯선 사회적 규범, 때로는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어 헤매기도 했고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죠. 저는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입시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북한과 남한의 교육 과정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공부했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셋은 매달 한 번씩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목숨을 걸고 넘었던 그 밤,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의 도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 동료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 그날 밤 저희를 도와주셨던 정치위원님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배우고, 꿈꿀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철, 대식과 저는 언젠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그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소중함을 잊은 사람들에게도요.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소중한 가치니까요.